저희가 이제 오늘 그 준비한 그 내용은 정말 그 우리 사회가 앞으로 그 한 단계 또 선진 사회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주주민주주의 하니까 사회민주주의가 아니라 우리 그 세상에 이제 기업이 이끌어가는데 기업의 어떤 그 민주화, 그동안에 그 대한민국은 대단히 크게 성장 발전을 해왔습니다. 정말 그 정부와 그 기업 그리고 또 국민이 이제 뒷받침이 돼서 오늘의 그 한간 기적을 이루고 있는데, 여기에서도 한 단계 이렇게 더 업그레이드해서 선진국으로 가려고 하면은 그 주주의 민주주의, 그 기업의 어떤 그 민주화가 좀 이루어져야만이 우리는 이제 큰 세계 최고의 국가, 국민이 부자가 된 그런 국가로 갈 수 있다라는 어떤 명제하에 정말 이렇게 자본시장을 아끼고 정말 바른 방향으로 가고자 하는 그런 분들과 함께 해서 그 일주일 전에 이렇게 기금각이 만들어졌습니다만 이런 훌륭한 자리가 마련이 됐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함께 해주신 우리 방청객 여러분과 토론자 여러분들께 이 주관하는 입장에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이제 그 발제할 내용은 제가 한 35년 동안 이 자본시장과 함께 해왔습니다. 뭐 저는 여러분들이 그 아시다시피 우리 축사를 해주신 제가 존경하는 정말 김창준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은 누구나 이 주식 투자를 통해서 부자로 이렇게 살 수 있는데 우리 증권시장이 그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투자를 하면은 굉장히 불안해서 오래 이렇게 투자를 할 수 없는 그런 어떤 투자 환경이나 문화가 좀 지속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한번 그 본질을 한번 끄집어서 한번 얘기를 해보자. 우리 자본시장 정말 무엇이 문제인지 오늘 그 본질 민낯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뭔가 정확하게 알아야 이걸 우리가 그 해결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다행히 이제 그 1000만 주식 투자 인구가 들었으면서 우리가 직간접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 이 자본시장에 이해하고 참여를 하면서 우리의 그 자본시장의 문제점들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우리나라 기업에 투자해서 우리 기업의 성과를 함께 공유함으로써 개인, 기업, 국가가 함께 성장하는 그 툴을 오늘 저는 이제 얘기하고자 해서 제가 여기 뭐 계신 분들이 모든 분들이 다 발제를 다 할 수 있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제가 대표해서 그 일반 상식적인 수준에서 이것만은 좀 지켜줬으면 참 좋겠다 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제가 간단히 좀 브리핑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뭐 그동안에 이제 그 굉장히 어렵게 살았기 때문에 2010년도부터 제가 그동안에 우리 자본시장과 함께 하면서 이 우리 국민들에게 그 투자를 같이 하면서 기업의 성과를 공유하자, 이런 그 어떻게 보면은 투자 잘하기보다는 계몽가로서의 그 책을 쓰면서 투자를 권유해 왔습니다. 제가 뭐 그동안에 지금 6번의 책을 썼는데 책 제목만 보더라도 제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주식 농부처럼 투자하라. 애야 너는 기업의 주인이다. 돈이 일하게 하라. 또 투자자의 시선, 그리고 주식회사 약속, 그리고 작년에 이제 이 주식 투자 절대 원칙이라고 해서 뭐 전 세계 누구도 이 주식 투자와 관련된 투자 10계명을 만들지는 못했습니다. 우리 그 기독교에 보면은 모세가 시나이산에서 그 투자 10계명을, 기독교 10계명을 이렇게 얘기했듯이 제가 많은 사람들이 주식시장에 들어와서 투자를 하지만은 주식 투자를 절대적으로 이렇게 사고 팔고 매매해서는 기업의 성과를 지속적으로 공유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제가 얘기하는 투자 10계명에 의해서 투자를 하게 되면은 적어도 잃지 않는 투자를 할 수 있겠다 해서 투자 10계명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 책이 작년 11월 달에 돼 있는데 지금 거의 10세 정도 나가서 한 9만 부 정도 이상이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저도 놀랐습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이 투자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길어진 인생 어떻게 살 것인가, 그 노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주식 투자를 뭐 제가 한 주를 가지고 있더라도 아니면은 뭐
그 오늘 샀다 내일 팔더라도 내가 투자한 기간에 온전히 내가 투자한 기업은 내 회사라는 생각을 가지고 꾸준히 기업의 주주 제한을 해왔고 또 주주 서한을 해왔습니다. 저는 주식 투자를 기업과 동행한다는 생각으로 또 이 기업에 분석한다는 얘기는 이제 소통을 통해서 실제로 내가 그 사업가적 마인드 입장에서 제가 투자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제가 이 주주 제안하고 서한을 보내고 했던 내용들이고요. 금년에도 뭐 주주 제안도 보내고 주주 서한도 이제 많은 기업들에게 보내왔습니다. 이런 주주 제안이나 서한이 결국 투자자들의 어떤 일개 그 이익만이 아니라 이 기업이 본래 목적에 맞게끔 건강하게 갈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제안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은 정말 우리 인생이 많이 길어졌습니다. 길어져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 노후 빈곤율이 세계에서 제일 높습니다. 그 2011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우리나라의 그 노인 그 고령 인구 연평균 증가율이 4.4%로 세계에서 제일 높고, 그리고 2018년 기준하면은 저희들 그 많은 사람들이 노후에 이렇게 노후 준비가 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제 존니 그 대표님께서는 이 주식 투자는 노후 대비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고 다니시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제 기업만이 이렇게 성장하는 시대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 미국의 그 빅테크 기업 세계가 세계의 그 2위 기업인 3위 기업인 일본의 그 GDP보다도 능가하고, 우리나라도 그 세계 38위인 콜롬비아보다도 그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높은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기업의 성과를 공유치 않으면 경제적으로 자유롭게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그 대상은 과연 누구냐? 우리가 투자하는 대상은 기업입니다. 기업은 우리의 그 삶의 터전이고 근간이고 우리 공동체가 굴러가게 하는 세금의 원천입니다. 그래서 기업의 활동이 왕성하게 일어나야 우리 삶, 특히 중소민의 삶이 저는 나아진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다행스럽게도 그 세계에 내놓아도 자랑스러운 기업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우리나라의 그 주요 기업들, 글로벌 기업들은 이 외국인 지분율이 적게는 30%에서 많게는 70%까지 외국인 지분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한 사람으로서 또 아니면 투자자의 한 사람으로서 이런 사실을 볼 때 굉장히 가슴이 아픕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근무와 업무와 이렇게 키운 기업들입니다. 그런데 외국인들이, 일부 소수의 기업인들이 외국인 기업의 성과를 캐피탈 게인이 됐든 아니면은 이 배당이 됐든 거의 40% 이상을 가져갑니다. 뭐 작년만 하더라도 총 한 35조 정도의 그 배당금이 주어졌는데 거의 한 15조 정도가 41% 정도가 이제 외국인들이 이렇게 가져갔습니다. 금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이런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 기업에 투자를 하지 않을까, 못 해줄까, 이런 걸 보게 되면은 우리나라는 그 전체적으로 우리 국민들의 어떤 그 자본시장에 대한 이해도 아니면은 금융 참여도가 굉장히 낮고, 우리나라의 특히 이 사회 지도층들, 뭐 국회의원이 됐든 아니면 고위공직자가 됐든 아니면은 그 원로 학계에 계신 분들이 자본시장에 대한 좋은 추억들 아니면 주식 투자와 관련된 그런 좋은 경험치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 자산 구조를 보면은 이 뭐 미국이라든가 일본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대만이라든가 여러 나라들과 비교해서 개인 자산이, 부동산 자산이 거의 한 75% 이상입니다. 이 우리나라만 있는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부동산 정말 공화국 같은 나라다, 이런 부분이 해소가 되지 않으면 우리의 미래는 없다. 이런 자금들이
증시를 통해서 이 기업에 이 제공이 돼야 우리 삶이 좀 보다 더 활력 있고 건강하고 행복한 그런 어떤 그 세상이 오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정말 걱정도 굉장히 앞섭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 법이나 이런 부분들이 아까 그 사회지도청에 있는 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제시하지 못하기 때문에 모든 법들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 자산시장은 플레이어 중심으로 또 우리 기업은 소수의 어떤 그 지배주 중심으로 이렇게 이끌어져 왔습니다. 이런 요인들 때문에 우리 자본시장을 통해서 일부 소수 기업인들이 3.5% 실제 총수가 있는 60개 기업, 60개 기업은 그 순환 투자를 통해서 58% 의결권을 통해 가지고 이 기업 경영을 하다 보니까 배당을 통해서 성과를 이렇게 공유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 이제 자본시장은 이 일부 소수 기업인들의 자금 조달 창구로 때로는 이 상장을 통해서 한몫 챙기는 시장으로 또 아니면은 요즘은 뭐 그 손익거래와 자본거래를 통해서 그 이익을 추구하는 시장으로 또 더욱 안타까운 것은 이 증권시장이 상속 증여를 위한 이 수단으로 이렇게 이용되어 왔기 때문에 우리의 그 선의의 일반 투자가들이 굉장히 이렇게 피해를 보고 길게 투자해주지 못하는 환경이 우리의 그 증권시장의 지금 현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업과 자본시장에 대한 불신은 우리 어떤 현상이 지금 나타나느냐? 이 주인의식과 같은 기업가 정신, 프론티어 정신 이런 부분이 땅에 떨어지게 되면은 우리의 미래는 그렇게 밝지 않다고 봅니다. 이런 결과로 인해서 우리 삶의 터전인 근간이 되는 또 세금의 원천이 되는 기업의 어떤 그 투자 환경이나 이런 부분들이 어렵기 때문에 이 미국 기업들은 정말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출발을 하지만은 우리나라 그 기업들은 굉장히 그 악조건에서 지금 경영 활동을 좀 하고 있다. 이런 부분은 우리 국민들도 지원도 부족했고 정부의 지원도 부족했다. 그래서 기업에 대한 어떤 그 불신과 그 시장에 대한 불신은 우리가 지금 안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사회 양극화 문제라든가 그 기후 문제 포함해 가지고 모든 부분들을 이 자본의 어떤 그 선순환 구조를 만들게 되면은 저는 다 해결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이제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입니다. 세계는 한국을 배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회를 잘 활용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정말 기회를 놓칠 수 있다고 봅니다. K로 대표되는 뭐 K 방역이나 K 팝, K 푸드, K 컨텐츠, K 컬처 모든 부분에서 세계가 우리를 부러워하는데 K 주식, K 자본시장, K 증권시장, K 거버넌스에 대해서는 굉장히 낙후되어 있습니다. 부끄럽습니다. 우리가 이걸 바꿔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을 이제 개선하기 위한 그 자본시장 그 선진화 방안 5가지를 그 말씀드리고 그 개요에 대해서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기업 거버넌스가 개선이 돼야 된다. 두 번째는 대주주도 배당을 통해 성과를 공유해야 된다. 세 번째는 그 상속증여세 이거 원점에서 재검토를 해야 된다. 그리고 금융범죄 처벌을 강화해야 된다. 그리고 그 어려서부터 금융 경제 교육이 아니라 투자 경제 교육을 의무 교육화시켜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 기업 거버넌스 관행을 개선하자. 이 주식회사 제도라고 하는 그 정제된 기업은 납입 자본에 대해서 유한 책임을 집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 기업주는 자금을 통해서 모험 정신을 통해 가지고 우리 삶을 보다 이렇게 윤택하는
윤택하게 하는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우리의 그 공동체는 가계, 기업, 국가입니다. 그 중에 가계나 국가는 IMF 이전에는 우리가 7, 8%대 같이 성장을 해왔기 때문에 누구나 조금만 노력만 하면 다 잘 살 수 있는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IMF 이후에 우리 자본시장이 개방이 되면서 일부 그 소수 외국인들과 일부 소수 이제 기업인들에게 지배를 당하면서 그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소수 그 경영자 중심으로 이게 경영을 지금 이렇게 해왔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그 제가 주주민주주의를 얘기하는 것은 이 주식회사 제도는 이 납입 자본에 대해서 유한 책임을 지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의 가장 어떤 기초 기본 단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주식회사 제도는 이 투자한 주주가 투자한 자금에 비례해서 그 이익이 보호되고 보호받도록 하는 게 저는 이제 주주민주주의, 기업의 민주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우리나라의 그 382조 3항에 보면은 이사는 법령과 정관에 의하여 회사에 대해서 충실 의무를 다해야 된다. 이런 이사의 그 선관 의무, 충실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동안에 이 법과 제도 문화라는 게 강자보다는 약자를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 주식회사 제도는 이사와 주주와 이사회와 감사회가 서로 독립적으로 견제하면서 본래 목적에 맞게 건강하게 가게 하는 인간이 만들어낸 어떻게 보면은 자유시장 경제 체제의 가장 그 좋은 그 발명품 공유 시스템이라고 좀 얘기를 저는 하고 있는데요. 이 회사가 출자한 주식 수에 의해서 비례적으로 이렇게 이익을 받아야만이 이 회사가 건강하게 이렇게 갈 수 있다. 우리는 지금 그렇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에 이제 한강의 기적을 이런 어떤 좋지 못한 기업 구조에서도 크게 성장을 했지만 이제는 패스트 팔로 산업 부분에서는 이런 부분이 가능했지만 이제 퍼스트 무브 산업, 선도형 산업으로 가려고 그러면은 우리 자본시장을 통해서 우리 기업에 자금이 조달이 돼주고 그런 자금을 통해서 이 모험 정신을 가지고 이 기업들이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기업 거버넌스가 정말 개선이 돼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게 자본시장은 결국은 우리 국민, 투자자와 기업이 만들어낸 시장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이 주주 환원율 제일 꼴찌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런 요인들이 왜 발생이 될까? 여러 가지 이제 기업 지배구조 문제도 있겠지만은 이 자본시장에 대한 이 이해도가 많이 떨어져서 그렇다. 그래서 대주주도 배당을 통해서 성과를 공유할 수 있는 어떤 투자 환경이나 문화가 만들어져야 된다. 저는 이게 가장 급순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우리나라는 그 대주주 그 주주 환원율이 보통 이제 뭐 배당이 됐든 아니면 자사주를 사서 소각을 하든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주주 환원의 방법인데 뭐 미국 같은 경우는 90% 또 그 일본도 60% 그리고 대만은 70% 우리 동남아나 이런 쪽도 50%가 다 넘습니다. 근데 저희 대한민국은 유일하게 20%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우리 국민들이 단기적으로 이렇게 사고 모멘텀에서 사고팔고 하는 어떤 그 머니 게임장으로 이렇게 형성되는 가장 큰 이유가 아닌가. 그래서 저는 이제 대주주도 배당을 통해 성과를 공유하자 해서 그 배당소득 장기 투자에 대한 어떤 세제 혜택이라든가 아니면은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좀 확대를 해서 박근혜 정부 때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15.4%에서 9.9%로 이렇게 낮췄습니다. 그래서 배당 성향이 한때
17%에서 24%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확대는 진정으로 이 중서민을 위한 하나의 그 복지 정책이고 또 하나는 최고의 어떤 경제 정책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65세 이상 분들은 이 기업에 투자해서 기업을 응원하고 기업의 성과를 배당을 통해서 받을 수 있도록 정말 그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면제해 주는 것도 하나의 정말 이렇게 복지 정책이라고 저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만이 이제 유일하게 PBR이 0.23배짜리 주식이 너무나 많습니다. 회사 자산이 순자산이 1조인데 3, 4천억에 거래되는 기업들이 수두룩합니다. 또 5천억이 되는데 2, 3천억에 거래되는 회사들이 수두룩하게 많거든요. 이런 요인은 이 상장사들 시가평가 제도가 순자산 가치, 공정 가치가 아니라 시장가로 이렇게 형성이 되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현상입니다. 이거는 뭐 요즘 뭐 공정과 정의, 상식을 얘기하는 후보도 있긴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이 자본시장에 이거는 고쳐야 될 정말 최대의 저는 급선무다. 만약에 이런 상장사들 시가평가 제도나 이런 것들이 순자산 가치로 공정 가치로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지수 1000포인트는 그냥 올라갈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금융범죄에 대한 처벌을 좀 강화하자. 우리는 자본에 근거한 자유시장 경제 체제 살아갑니다. 우리 사회의 자산은 신용, 신뢰, 믿음입니다. 이런 어떤 사회적 가치가 많이 땅에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 자본시장을 해치는 또 특히 일부 대주주나 지배주주들이 사익을 편취하다가 회사 가치, 자본시장을 해하는 그런 행위가 있다고 하면은 우리가 재산권은 박탈하지 못하더라도 의결권은 최소한 제한을 하는 제도. 이것은 어떤 그 처벌보다도 이런 어떤 사익 편취를 하다가 정말 회사를 뺏길 수도 있겠다라는 어떤 경각심을 놓게 되면은 뭐 지금과 같은 이 여러 가지 불합리한, 불공정한 어떤 행위들이 많이 예방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게 우리 국민들은 누구나 다 세계에서 제일 교육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이 자본시장을 대하는 태도나 이 참여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금융문맹률이 90% 이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누구나 다 경제교육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들을 다 90% 이상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실행한 사람들이 이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저는 주식 투자가 가장 좋은 경제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밥상머리에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만은 우리 관심 가는 그런 기업들에 대한 얘기, 아빠는 아빠의 관심사, 또 엄마는 또 엄마가 보는 어떤 관심 있는 기업, 또 애들은 애들 입장에서 관심 가는 그런 기업들을 밥상머리에서 이렇게 함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때 우리 사회는 보다 좀 건강하고 희망 있고 활력 있는 사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오래전부터 함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이 한가족 한기업 잡기 운동, 일가일사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적어도 저는 지금 거의 한 100여 개 기업의 주인으로 살아갑니다. 한 뭐 20개 정도는 2대 주주로 살아갑니다. 저도 아무것도 가진 게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어려울 때마다 내 자신을 믿고 우리 기업을 믿고 우리 미래를 믿고 묵묵히 투자를 해온 결과입니다. 오늘부터라도 이 한 가정에 정말 한 기업 자기하고 연관 있고 인연이 있는 관련이 있는 그런 기업을 찾아서 이게 투자를 하다 보면은 우리 사회는 보다도 건강하고 희망 있는 사회가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영욱 회장님하고 인연은 되게 재미납니다. 제가 8년 전에 한국을 왔는데요. 그때 제가 어떤 라디오 방송에 출연했어요. 그래서 주식은 반드시 해야 된다. 주투자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주식은 안 파는 기술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주식은 사고 파는 게 아니다. 주식은 모으는 거다. 얘기를 했더니
그 당시는 제가 박 회장님을 몰랐습니다. 근데 박 회장님의 사모님이 우연히 라디오를 듣다가 여보 당신하고 똑같은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 깜짝 놀랐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하고 이제 인연을 맺게 됐습니다. 맞아요. 주식이라는 거에 대한 그 인식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저는 오늘 자리가요. 단순히 주식 투자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한국의 30년 후를 생각하는 겁니다. 정말로 중요한 이슈예요. 제가 미국에 1980년에 처음 갔습니다. 근데 미국의 그 당시에 그런 TV를 보면 전부 일본 얘기였어요. 일본을 따라해라. 일본이 답이다. 일본의 문화를 배워라. 계속 그랬습니다. 근데 제가 다니던 그 회사가 이제 스크러 스티븐슨 클락이라는 회사였어요. 자산운용사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그 당시에 제가 기억이 나요. 1991년 12월입니다. 정확하게 30년 전 얘기죠. 30년 전에 회의를 했어요. 일본이 어떻게 될 것 같으냐. 우리 펀드 매니저, 애널리스트 전부 회의를 했어요. 일본에 대해서 우리 연구해보자. 하루 종일 일본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결론이 뭐였을까요? 일본은 망할 거다 결론했어요. 놀랍죠? 그 당시에 모든 사람은 미국이 일본을 배워야 된다고 하고 미국의 경쟁력을 다 뺏겼죠. 자동차 뺏겼죠. 전자 뺏겼죠. 미국에 안 뺏긴 게 없습니다. 근데 펀드 매니저, 똑똑한 펀드 매니저들은 일본은 망할 거라고 얘기했어요. 너무 놀랍죠? 저는 지금 생각하니까 소름이 끼치는 거예요. 정확하게 30년이 지났죠. 그럼 왜 일본이 안 될 거라고 얘기했을까요? 정확하게 일본이 안 될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기업의 지배구조가 엉망이다. 그 다음에 주식 투자에 대한 인식이 아주 잘못되어 있다. 그리고 돈이 일하게 하는 걸 깨닫지 못한다. 그래서 지금은 경쟁력이 있어 보이지만 절대로 오래가지 못한다고 판단한 겁니다. 그래서 일본을 다 팔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정확하게 맞았죠. 일본 주식은 30년 내내 하락으로 왔죠. 그래서 대신에 투자한 데가 놀랍게도 한국에 투자했어요. 한국은 다르다 한 겁니다. 한국은 그 일본은 특히 변화되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컸어요. 주식 투자에 대한 두려움이 컸습니다. 근데 제가 많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얘기하면 지금의 미국으로 만든 거는요. 결정적으로 퇴직연금 제도예요. 퇴직연금. 그래서 401k라고 그러죠. 401k라는 거는 미국 사람들도 금융에 대한 지식이 많지 않죠. 정부가 똑똑한 겁니다. 퇴직연금 많은 사람들이 노준비가 안 될 거를 간파한 거죠. 그래서 월급의 10%는 무조건 투자를 하게 한 겁니다. 노준비를 강제로 시킨 거죠. 그게 주식시장에 들어온 겁니다. 생태계를 만든 거예요. 월급 받는 거 10%가 주식시장에 쏟아져 들어오니까 어떻게 되죠? 생태계가 마련되니까 새로운 기업이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기업에 투자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이 나오는 미국의 많은 기업들, 구글이라든가 애플이라든가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그게 다 그런 생태계 때문에 생긴 거예요. 일본은 그걸 전혀 안 했죠. 일본은 반대로 뭘 했냐면 부동산에 투자한 겁니다. 부동산 아니면 은행 예금이에요. 그러니까 결정적인 미스테이크죠. 모험 자본, 엔터프레너십, 새로운 거에 대한 도전 이런 게 일본은 다 죽어버린 거죠. 미국은 돈이 쏟아져 들어오는 겁니다. 생태계가. 그러니까 아이디어가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회사를 만들 수가 있고요. 거기에 돈이 투자가 되니까 그 엄청난 생태계가 생긴 겁니다. 이게 결정적인 거예요. 제가 한국에 와서 너무 놀랐던 거는 노후 준비된 사람이 없어요. 더 놀라운 거는 제가 메리츠 자산운용의 사장으로 왔잖아요. 메리츠 자산운용의 직원들의 퇴직연금이 뭐가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은행 예금에 들어가 있어요. 자산운용의 직원들조차도 퇴직연금이 예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저는 기절할 정도 놀랐죠. 당연히 노후 준비가 안 되죠. 그래서 제가 강제로 바꿨습니다. 강제로 바꿨어요. 7년 전에. 그랬더니 수익률이 한 60% 됩니다. 처음에는 저한테 불만이 많았죠. 근데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게 메리츠 자산운용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퍼져서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가름하는 거예요. 앞으로 30년 동안에 대한민국은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 이런 식으로 가면 우리 정확하게 일본으로 갑니다. 정확하게 일본으로 가는 거예요. 새로운 기업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퇴직연금의 중요성은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하지 않은데 한국의 퇴직연금 제도가 13년 전에 도입이 됐습니다. 미국의 401k를 벤치마킹 한 건데요. 너무너무 잘못된 게 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퇴직연금이 401k가 나오면서요. 은행 중심의 금융이 주식으로 바뀐 거예요. 여러분들 옛날에는요. 은행들이 컸죠. 은행 보험이 컸습니다. 401k가 나오고 나서 지금은 주식에 투자하는 펀드의 규모가 훨씬 크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뱅가드라든가 피델리티라든가 찰스섭이라든가 그런 회사들이 크지 은행이 크지가 않아요. 그게 모험 자본이 늘어난 겁니다. 그래서 그런 기업 그렇게 해서 생긴 기업들의 경쟁력이 높을까요? 아니면 은행의 빚을 내갖고 성장하는 기업의 경쟁력이 높을까요? 당연히 전자죠. 모험 자본이 들어오는 생태계를 만드는 게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한국을 비교를 해봤어요. 미국의 401k는 어떻게 됐을까? 보니까요. 주식형 펀드, TDF 이것도 뭐 대부분 주식이죠. 그 현금 비중이 11%밖에 되지 않아요. 대부분 주식에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당연하죠. 노후 준비하려면 주식에 투자하죠. 노후 준비하는 건 불가능한 겁니다. 이게 결정적이죠. 1980년서부터 퇴직연금이 주시장에 들어오기 시작했죠. 그게 40년 동안 중간에 주시장에 등락은 있지만 어떻게 돼요? 결국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는요. 100만 장자가 하루에 몇만 명이 생기는 겁니다. 퇴직연금 때문에 그래요. 평범한 월급쟁이가 자기 월급의 10%가 꾸준하게 주식에 투자되니까 나중에 은퇴했을 때 노후 준비가 되는 겁니다. 한국은 어떻게 됐을까요? 퇴직연금이요. 처참합니다. 처참해요. 90%가 현금 은행 자산에 들어가 있어요. 이겁니다. 세계에서 꼴찌예요. 2.7%입니다. 근데 제가 물어봐요. 직장인들한테 전문 직장인들한테 물어봐요. 본인의 퇴직연금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놀랍게도 그게 뭐예요? 국민연금 아니에요? 그럽니다. 심각하죠. 자기가 30년 후에 찾을 퇴직연금이 은행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일본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개인의 노후 준비만 안 되는 게 아니라 국가 경쟁력을 완전히 쓰러뜨리는 거죠. 근데서 아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최근에 국회에서 퇴직연금을 바꾼다고 해서 디폴트 옵션을 하는데 전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그 법이 거기서 또 은행에 넣겠다는 거예요. 원금 보장에 넣겠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 금융 문맹이에요. 문맹국인 겁니다. 이런 식으로 가면요. 대한민국 미래가 없어요. 주식에 투자하는 거는 단순히 돈을 버는 게 아닙니다. 그 국가의 경쟁력이에요. 여러분들 미국 주식의 애플 시가총액이 얼마입니까? 3천조예요. 한국 다 합한 게 얼마죠? 삼성, LG 뭐 다 합한 게 얼마죠? 2천조입니다.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아까 박 기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시가총액이 작다는 얘기는요. 그 기업의 경쟁력도 쪼그라들었다는 얘기예요. 우리나라가 정말로 앞으로 20년, 30년을 생각한다 그러면 이 금융산업, 캐피탈 마켓, 주식시장의 중요성을 정말로 알아야 됩니다. 이게 그 나라의 경쟁력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소홀했습니다. 국민연금이 제가 쓴소리 안 할 수가 없어요. 국민연금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한국 주식은 투자할 수가 없다. 왜 미국에 투자하겠다. 외국에 투자하겠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이유를 알고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국은 연못 속의 고래라고 얘기를 해요. 한국 주식시장은 연못이다. 근데 고래, 한국 국민연금의 규모는 너무 크기 때문에 한국에 투자하면 나중에 돈 줄 때 캐피탈 마켓에 한국 주식시장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한국에 투자 못한 거를 너무 놀랐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을까? 미국의 30년 전에 미국 시가총액은 얼마였을까요?
앞으로 한국의 주식 시가총액이 2,000조가 왜 10배가 됐다는 생각을 안 하죠? 우리가 지극히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우리가 금융에 대한 생각이 너무 모자란 거예요. 이거에 정말로 진정으로 대한민국 미래를 생각한다면 이 주식이라는 거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죠. 그동안 주식시장에 대한 불신이 엄청나죠. 투자했더니 대주주가 횡포를 하고 있고 그런 거는 정부의 역할이죠. 미국처럼. 그래서 잘못된 대주주에 대한 퍼니시먼트라든가 그 다음에 시장의 신뢰를 얻게 하는 거.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자산운용업계의 규모가 커져야 됩니다. 지금은 은행하고 보험사만 크죠. 자산운용사는 대부분 은행의 자회사라든가 정말로 중요한 게 자산운용사인데 너무 소홀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부 퇴직연금이라든가 국민연금이라든가 기타 대학교 기금이라든가 전부 원금 보장하겠다는 거는요 끔찍한 얘기죠. 돈이 일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몇 천조에 들어가는 1,000조, 2,000조의 돈이 지금 놀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런 돈들이 기업에 들어가야 되고 새로운 기업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보면 너무너무 재밌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요 원금 보장령의 비중이 4%밖에 안 됩니다. 근데 한국은 90%예요. 90% 돈이 나 일 안 하겠다는 건 똑같은 겁니다. 일본보다 더한 거예요. 일본은 그래도 한국보다 낫습니다. 근데 이 한국은 끔찍할 정도의 주식 비중이 전 세계에서 꼴찌예요. 그 다음에 퇴직연금에 전부 DB형에만 들어가 있고 DC형에 들어가 있더라도 그 주식 비중이 낮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저는 이런 자리가 굉장히 오래간만에 있는 자리고요. 특히 퇴직연금에 대해서 아주 양질의 자금입니다. 보통 퇴직하려고 그러면 30살에 시작을 했다 그러면 30년 동안 투자할 수 있는 좋은 양질의 자금이죠. 이거를 정부가 효과적으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느냐. 그거의 가장 핵심은 우리가 기업에 투자했을 때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토양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새로운 기업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생태계를 만드는 게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요 두 가지고요. 여러분 뭐 다 아시지만 이제 1,000만 개인 투자자 시대를 맞이해서 제가 한 달 전에 개인 투자자 장기 투자하기 해서 칼럼을 쓴 적이 있습니다. 썼는데 여러 사람한테 혼났어요. 야구를 해도 번트만 되고 골프를 쳐도 쇼게임만 하는데 지금 시장 상황을 알고 있느냐, 무슨 소리를 하느냐,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사실입니다. 우리 박영욱 회장님, 저는 이 장기 투자라는 표현보다 동행 투자라는 말을 굉장히 좋아해요. 동행 투자. 그거 갖고도 제가 이전에 칼럼을 쓴 적이 있는데 그건 굉장히 반응이 좋았어요. 근데 아무튼 우리 이제 잔니도 뭐 퇴직연금 뭐 기본적으로 투자 자체가 롱텀한 이런 이제 투자를 전제를 하고 있는데 우리 그런 여러 사람 얘기를 듣고 한국의 자본시장이 과연 개인 투자자들이 장기 투자할 만한 상황인가 하는 것을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박 회장님이 이제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세제와 불법 불공정 행위 측면에서 이제 말씀을 해주길 부탁드려서 그거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주어진 시간이 10분이라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여러분 다 잘 아시지만 상장 주식에 대한 전면적 과세제도 양도 차익에 대해서 양도 손익에 대해서 전면 과세 제도가 도입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금융 투자 상품에 대해서는 2023년도부터 금융 투자 상품이 뭐냐? 원본 손실 가능성이 있는 증권과 파생 상품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과세 제도가 시행이 되고요. 그렇게 됨으로써 이제 소액 주주 기존에 우리 양도 차익 과세가 안 되던 소액 주주 뭐 채권 이런 부분이 다 전면적으로 과세 대상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과연 이 전면적 과세 제도가 됨으로써
실제적으로 현행 우리 뭐 그 거래세와 그다음에 이제 대주주에 대한 과세와 더 비교해서 실제로 세후 수익률이 어떨 것이냐 굉장히 다양한 얘기가 있죠. 과연 세후 수익률이 정말로 감소될 것이냐 뭐 그런 다양한 얘기가 있는데 아무튼 그거는 차치하고 저는 주식시장에 대한 전면 과세 제도라는 그 자체가 심리적으로 상당히 이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이렇게 전면 과세 제도가 우리가 도입될 때는 뭔가 시장에 시그널을 주는 뭐 크게 얘기하면 그 자본시장에 대한 감독 당국 내지는 정부 당국의 철학이 거기 포함이 돼 있어야 되는데 그런 관점에서 들여다보면 너무 좀 부족하다라는 저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박영호 회장님 말씀하신 배당 소득은 현재 2천만 원 금융소득 종합과세에서 2천만 원을 경계선으로 해서 그 이하가 되면 뭐 14% 이제 주민세까지 포함하면 15.4% 분리과세가 되고 그 이상은 이제 종합과세가 되는 그런 체제를 갖고 있고요. 증권거래세는 뭐 그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증권거래세와 그 주식 양도소득세를 마치 이 트레이드오프 관계로 많이 말씀을 하는데요. 뭐 그것도 충분히 논리가 있는데 현재 OECD 국가 중에서 11개국이 자본이득세와 증권거래세를 병행해서 같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 23년도부터는 이제 병행하는 거로 발표가 되어 있는데요. 그 부분과 비교해서 우리가 이제 종합소득세율은 여러분 잘 아시지만 최고 세율이 45%입니다. 10억 원 초과가 되면 45, 42, 이게 이제 38%에서 계속 이제 올라서 45%에 와 있는데 아무튼 거의 반 정도가 이제 세금으로 나가는 것이죠. 실은 뭐 세금뿐만 아니라 여러분 잘 아시면 최근에는 그 보험료도 엄청나게 많이 부담이 되는데 아무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돼 있는 상황에서 그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현행 그 전면 과세 제도에 있어서 장기 투자에 대한 세제 우대가 상당히 부족하다. 물론 기재부에서 장기 우대 조항이 들어가 있다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요. 시간이 제약돼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는 말씀 못 드리고요. 그 아무튼 이제 현재 현황을 보면 개인 투자자의 주식 보유 기간이 이게 유진증권 자료인데요. 2019년 8.8개월에서 2021년 2.7개월로 더 단축됐어요. 저도 느낌에 더 이 투자 기간이 더 단축되는 듯한 왜 요즘 막 동학개미 해가지고 뭐 젊은 친구들도 많이 들어오고 하니까 굉장히 회전율은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여지는데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전면과세 제도가 도입됨으로써 장기 투자 양도소득, 장기 투자 배당소득, 그다음에 주식 투자라는 게 기본적으로 모금 투자적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배려가 조세 제도에 다 녹아 들어가 있어야 된다. 그거를 통해서 장기 투자가 자연적으로 시장에서 구현될 수 있게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기 투자 얘기가 워낙 많이 나오니까 이제 그 기재부에서 우리 이제 금융위하고 이 ISA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제가 넣어놨습니다. ISA라는 게 이제 매년 2천만 원씩 해서 한 1억 범위 내에서는 그 상품, 그 ISA라는 상품을 이용을 하면 그 상품에서 구현되는 뭐 양도 차익이라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 전면 비과세가 되고 거기서 들어오는 배당 소득에 대해서는 9.9%로 저율 분리과세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상품을 통해서 어떤 자산 형성을 하라는 그런 제도인데 저는 뭐 이 제도가 상당히 좋은 제도이긴 하지만은 이것으로서는 부족하다. 조세제도 자체에서 어떤 철학적인 그런 부분을 구현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장기 투자가 어려운 주식 장기 투자에 대한 우대를 왜 해야 되느냐. 논리적 근거는 첫 번째, 아까 보셨듯이 단기 투자의 성향이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또 지금 뭐 여러 가지 그 비례민주주의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주식 들고 한 달 들고 있는 사람하고 2달 들고 있는 사람하고 10년 들고 있는 사람하고 소액주주라 그래도 우리가 과연 동일하게 대우할 수 있는가? 동일하게 대우할 수 없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논의되는 이 비례민주주의의 근본적인 근간도 장기 투자 내지는 동행 투자를 베이스로 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단기 투자자에 대해서 비례민주주의 미스매치가 저는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시장에서 장기 투자 내지는 동행 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갖춰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자본시장은
개인 투자자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데 우리가 바람직한 방향 갖고는 완전히 반대되는 방향을 갖고 있다. 이거죠. 그럼 정책 당국에서 뭘 할 것이냐? 뭔가 제도를 만들어서 유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 시장이 단기 투자 성향이 극심화되고 있고 그걸 완화하기 위해서는 어떤 제도적 설계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장기 투자함으로써 아까 우리 박 회장님, 자님 많이 말씀하시지만은 기본적으로 기업이 장기적 성장을 지향하고 기업 지배구조 거버넌스에서 경영의 함에 있어가지고도 주주들의 모니터링 기능이 훨씬 더 강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 그 다음에 아까 이제 말씀하셨던 개인 자산 중에 금융투자 상품 비중이 우리나라는 극히 낮습니다. 이제 개인 관점에서 아까 퇴직연금 관점에서 우리 잔니가 말씀하셨는데요. 이 검토협에서 나오는 2020년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가계자산 중 비금융자산의 비중이 이 비금융자산은 이제 대표적인 게 부동산이겠죠. 미국의 경우에는 27%인데 한국은 65%입니다. 기본적으로 개인은 부동산 중심의 자산을 갖고 있고요. 금융자산 중에서 금융투자 상품의 비중이죠. 주식을 포함하는 채권. 미국은 55% 정도인데 한국은 25%입니다. 그래서 개인의 어떤 자산 관점에 있어가지고도 극히 자본시장의 주식 보유 비중이 낮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바른 방향으로 이끌고 가기 위해서는 개인이 주식을 장기 보유하면서 그걸 통해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노령화됐을 때도 배당 등등을 통해서 자산으로 소득의 원천으로서 기여할 수 있는 제도를 형성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자본시장 관점에서 장기 투자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세제적 관점, 조세적 관점에서도 다양한 이론이 있습니다. 뭐 결집 효과, 인플레이션 효과, 동결 효과 뭐 등등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여기서 거론하기는 그렇고 그래서 세제적 측면과 더불어 자본시장의 건전한 자본시장의 발전을 위해서도 조세제도의 장기 투자에 대한 배려가 충분히 있어야 된다. 현행 우리 금융투자 소득은 그런 부분이 굉장히 미약하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 반론이 있습니다. 또 지금 뭐 장기 투자자한테 혜택을 주면 장기 투자자가 누구니? 대주주죠. 대주주는 장기 투자하잖아요. 그 장기 투자에 대한 혜택을 주면 다 대주주 내지는 고소득자, 돈 많은 사람은 장기 투자할 수 있으니까 돈의 여유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반론이 굉장히 있다 보니까 장기 투자에 대한 조세적 배려가 현행 금융투자 소득에서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극히 일부분 반영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거는 정말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기본적으로 우리 금융투자 소득에서는 장기 투자에 대한 충분한 배려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장기 투자에 대해서 어떻게 배려할 것이냐? 이거 다양한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뭐 이렇게 할 수는 없고요. 뭐 대표적인 게 장기 보유 공제. 우리 부동산 아파트 같은 것도 오래 들고 있으면 장기 보유 공제 해주죠, 그죠? 현행 우리나라의 세율이 다 1년 단위 세율이거든요. 그 장기 보유를 하면 예를 들면 10년 보유를 했으면 소득이 10년 동안 형성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배려를 해주는데 그런 이제 장기 보유 공제를 해줘야 된다. 그 다음에 현재 우리 금융투자 소득은요 이렇게 잘 안 나오는데 분류과세가 됩니다. 분류 이렇게 별도로 여기 되는 게 금융투자 소득, 양도소득, 퇴직소득. 그다음에 종합소득이 있어요. 여러분 버는 뭐 근로소득이나 등등 이런 거는 한 바구니에 담아가지고 다 세율을 부담하고 얘는 지금 혼자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내가 장기 투자를 했는데 여기 손실을 봤어. 그럼 여기서 아무런 공제를 안 해줘요. 근데 개인의 입장에서는 내가 이 바구니만 들고 있는 게 아니라 이 바구니도 들고 있거든요. 내가 월급 5천만 원 받고 있는데 장기 투자해가 2천만 원 손실이 났어. 결국은 내 돈은 3천만 원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 손실이 나도 여기서 공제를 안 해줘요. 미국의 일부 이런 제도를 갖고 있습니다. 그 장기 자본 손실을 이렇게 종합소득에서 공제해주는 제도. 그래서 저는 이런 제도도 충분히 우리 제도 속에 검토해볼 만한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금융투자 소득이 장기 자본 손실이 났을 때 종합소득에서 공제해주는 게 필요하다. 이 금융투자 소득의 계산 구조가요, 뭐 이렇게 해서 이런 구조로 나오는데요. 일단 저는 이 금융투자 소득은 이왕에 시작한 거 계속 존속을 해야 된다고 보고 왜 금융투자 소득 속에 채권, 주식, 파생상품 다 들어와 있거든요. 그걸 통산을 합니다. 지금 우리 보면 현행 우리는 한국 주식 투자하고 미국 주식 투자하면요 통산을 안 해줘요.
한국에서는 이익이 났고 미국에서는 손해 났거든요. 별개로 갑니다. 별개. 예를 들면 한국에서는 그냥 똔똔이고 미국에서 손해 봤는데도 이 공제 안 해줘요. 그러니까 여러분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요. 그게 굉장히 논리적인 얘기긴 하지만 조세는요 굉장히 차별적으로 대우를 합니다. 이익이 나면 과세를 하고 손실이 나면 잘 공제를 안 해줘요. 여러분 집 살 때 다 은행 대출 받아서 집 사죠? 그 이자 비용 빼줍니까? 예? 양도소득 구할 때 빼주나요? 안 빼줘요. 그래서 우리가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 있다라고 편하게 얘기하지만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거 굉장히 미스매치가 되는 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이 금융투자소득은 통산하는 방식의 과세제도로서 굉장히 합리적인 거기 때문에 저는 기왕에 시작을 하되 상당히 이제 보완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 손실이 나면 공제를 해줍니다. 올해 투자했다가 되게 손실이 났어. 그러면 5년간에 걸쳐서 이 손실을 빼줘요. 그 다음에 이제 기본 공제 5천만 원, 250만 원. 여러분 잘 알고 있으리라고 시간이 많이 지나갔는데, 자 그래서 장기 보유 공제도 해주고, 그 다음에 장기 자본 손실이 나면 종합소득에서 일부 빼주고, 그 다음에 아까 배당 부분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본적으로 주식의 양도소득과 이 캐피탈 게인 내가 처분해서 이 수익을 실현할 거냐, 배당을 받아서 실현할 거냐, 둘이 굉장히 트레이드오프 관계가 있어요. 양도와 배당. 그래서 조세 중립적 측면에서 내가 이 주식을 장기 보유 들고 있을 때 배당을 받아가지고 내가 실현을 할까, 아니면 처분해서 실현을 할까. 조세 중립적이라는 것은 이런 액션을 하거나 저런 액션을 하거나 유사한 결과가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근데 우리 현행의 과세제도는 그 배당과 관련해서는 여러분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종합과세로 가버리면 소득이 좀 있는 사람은 세율이 높아집니다. 아까 종합소득세율 테이블 누진세율 구조고 현행 주식 양도에 대한 세율은 거의 단일 세율이 20% 내지는 25% 단일 세율입니다. 그죠? 단일 세율이기 때문에 둘 간의 조세 중립성이 그 소득 구조에 따라서 많이 다릅니다. 아까 우리 박 회장님 뭐 주주하는 줄 많이 말씀드렸지만 대주주나 이런 사람은 배당 받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배당 받는 건 엄청난 종합소득세율에 이렇게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우리가 현재 20% 정도 양도소득세율 체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조세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배당에 관한 한 장기 보유해서 특히 이제 뭐 고령자나 이런 분의 배당에 관한 한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틀에서 벗어나서 별개 장기 보유 주식에 대한 배당 소득에 대해서는 별개의 분리과세 체계를 갖고 가는 걸 좀 고민을 해보는 게 저는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인들이 내가 어떤 노령화 자산으로서 주식을 들고 소득을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손실에 대해서도 우리나라는 5년간 공제를 갖고 있는데 미국은 무제한 공제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도 무제한 공제를 하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디테일한 제가 내용을 설명해 드린 것이고요. 우리나라 현재 금융투자소득 설계에 있어가지고 조세 체계에 있어가지고는 장기 투자에 대한 배려가 현격히 부족하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불법 불공정 행위가 이 개인 투자자들이 장기 투자를 할 수 없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죠. 여러분 뭐 이미 오늘 많은 분들이 얘기하지만 불공정 물적 분할이라든가 또 뭐 경영진 스탁옵션 카카오 얘기라든가 그다음 불법 부정거래 오스템 뭐 횡령 또 뭐 저 최근에 뭐 등등 이런 분식회계 그다음에 또 내부자 거래 매번 들리죠. 이런 사건이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이게 조금 그 내용이 커지게 되면 상장 실질 심사를 주식 매매 거래 정지되고 상장 실질 심사 들어가고 그러면 개인 투자자는 정말 전혀 상상도 못했던 정말 그런 일을 겪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장기 투자를 갖고 가려면 이 불법 불공정 행위를 지금 현재와 같은 체계로 가서는 과연 이게 우리 장기 투자를 유도할 수 있느냐 이런 생각을 가진. 아까 우리 이제 박 회장님께서 그 처벌을 강화하자 맞는 얘기입니다. 맞는 얘기인데 여러분 이제 이걸 관점을 저는 이 세 가지 관점으로 봤어요. 사후 제재가 있고 사후 구제가 있고 사전 예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후 제재
그 불법 불공정행 해당 행위자한테 엄청나게 징벌적 제재를 하고 형사적 처벌을 하자 뭐 등등 좋습니다. 좋고 사후구제도 좋습니다. 이거 이제 대선 공약 중에서 제가 일부러 뽑아왔는데요. 정권 집단 소송대 활성화시키고 금융당국의 부당이득 과징금을 이제 많이 거둔 부분을 여러분 과징금을 많이 내면 그 기간 자체가 재원이 많이 부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그 피해 본 사람을 구제할 수 있는 자금이 부족해져요. 특히 소규모 회사들은. 그래서 부당이득 금액을 많이 환수를 했으면 그 금액을 피해받은 사람의 어떤 그 구제하는 데 쓰자라는 식으로 저는 아이디어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고요. 사전 예방도 뭐 이렇게 나왔는데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거는 사전 예방입니다. 미국 SEC를 보면요. 프로액티브란 말이 나요. 프로액티브. 그래서 제가 여기 이제 강조하고자 하는 말은 뭐냐. 사건이 터지고 나서 그 행위자를 뭐 과징금을 때려서 형사적 제재를 해서 제재를 하나 그 다음에 뭐 그 어떤 사후 구제를 위해서 정권 집단 소송을 하고 그 사후 구제를 받으려면 그거 쉽지 않습니다. 제일 중요한 대한민국 금융시장 자본시장에 대한 감독의 방향은 사전 예방에 집중돼야 됩니다. 여러분 사전 예방은요 잘하는지 표시가 안 나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전 예방을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지금 저는 뭐 제 차원에서 이렇게 뭐 적어봤는데 여러분 한번 보시고 어쨌든 사전 예방 지금의 어떤 그 감독의 어떤 역량을 사전 예방을 프로액티브하게 이건 기업 내부나 외부에서 결탁해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계속 그걸 워치를 하고 워닝을 주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감독 방향을 바꿔감으로써 우리 자본시장에 장기 투자 내지는 동행 투자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규식입니다. 네. 간단히 저희 포럼 박영옥 대표님 저희 포럼 이사시기도 하고요. 코리아 디스카운트 극복을 위한 법령 개정 시급한 8가지 항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 중에서 물적 분할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적 분할 전에 책자 보시면 8가지 사안이 있는데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한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저평가된 증시 수준이거든요. PBR로 보면은 미국이 약 3.4 정도 되고 대만이 한국과 비슷한 산업 구조 갖고 있는데 1.7 정도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이 1.0 정도 되고요. OECD 국가 중에서 압도적으로 가장 저평가된 나라입니다. 왜 이렇게 증시가 저평가되어 있느냐? 한마디로 말해서 거버넌스가 독재적 거버넌스, 대주주가 전체 주주의 이익을 대리하는 이사회를 갖지 못하게 이사회를 무력화하고 그 이사회가 대주주 이익만을 대리하고 있기 때문에 사내에 유보되어 있는 현금을 배당하지 않고 주주에게 배당하지 않고 그 이익을 대주주 주머니로 계속 이전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내에 아무리 많은 현금이 유보되어 있어도 그게 주주에게 넘어오는 것만 그것만큼만 주주 가치로 인정되고 있다. 이렇게 간단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되면은 어떤 문제가 있느냐? 아까 전희 대표님과 다 말씀하셨지만 한국이 이제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도약해야 되는데 선도형 경제는 시가총액이 곧 기업 경쟁력입니다. 자본 조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자본 조달 능력에서 한계가 있고 글로벌 경쟁에서 뒤지고 있다. 한국이 뭐 다 아시겠지만 삼성전자, 현대차조차도 특히 삼성전자가 TSMC 역전이 됐잖아요. 시가총액이. 한 5년 전만 해도 시가총액에서 삼성전자가 TSMC 2배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TSMC가 삼성전자 1.5배로 역전이 됐고 지금 점점 그 격차가 벌어지고 있어요. 이렇게 되었을 때 TSMC가 M&A를 한다든지 공격적인 자본 투자를 한다든지 등등의 방법으로 계속 글로벌 경쟁력의 격차를 벌려나갈 수 있다. 이렇게 된 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국의 이사회는 대주주의 이익만을 대리하고 있다. 독재적인 대주주 독재의 거버넌스를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런 이사회의 독립성을 회복하고 주주 권리를 회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8가지 입법이 필요한데 그 8가지가 합의물체 자수 집중이라고 제가
선프로에서 한번 두 문자 만들었는데 합병 비율을 지금 한국은 시장 가격으로 상장사의 경우에 합병 비율을 시장 가격으로 결정하도록 획일적으로 정해져 있는데 다른 OECD 국가는 전부 공정 가치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정 가치로 바꿔야 되고요. 경영권 인수하는 지분을 인수할 때는 의무 공개 매수 제도를 다 갖고 있습니다. 한국을 제외한 OECD 국가는 다 갖고 있고 특히 유럽은 굉장히 엄격한 의무 공개 매수 제도를 갖고 있어서 M&A가 지장이 있을 정도로 강하게 보호를 하고 있거든요. 한국은 없습니다. 미국은 없지만 관행상으로 대주주만 경영권 지분 인수한 매매하는 경우에 주주로부터 소송을 당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100% 다 같은 가격으로 인수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제 물적 분할 동시 상장인데 원래 물적 분할은 자본시장에서 부실 자산을 구조 조정해서 떼내는 용도로 사용하는 거고요. 이렇게 알짜 자산, 성장 자산을 통째로 회사에서 떼내는 일은 없습니다. 그런 일은 있을 수도 없고 본 적도 없고 아무리 뒤져봐도 그런 일은 한국에서만 일어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싱가포르에 있는 헤지펀드 매니저들하고 얘기를 보면 자기 예를 들어 유럽계, 영국계 헤지펀드 근무하는 한국 매니저들에게 물어보면 자기 보스에게 설명을 할 수가 없대요. 왜 이런 짓을 하는지. 그리고 지금 LG화학이 LG에너지솔루션의 80% 지분을 갖고 있는데 LG에너지솔루션 100조로 거래가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LG화학이 번역 가치가 40조인데 45조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80조의 LG에너지솔루션 가치 중에서 5조만 LG화학이 반영이 돼 있어요. 그리고 싱가포르에 있는 헤지펀드 보스가 아니 왜 80조짜리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가 40조로 거래가 됐는데 왜 이걸 적대적 인수를 하지 않느냐 시장에서 이해를 할 수 없다. 그래서 한국은 이사회가 대주주가 장악돼 있어서 지분을 갖고 있어도 그게 밸류로 인정되지 않아요. 그러더니 아니 그게 무슨 말이냐. 그게 이해를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을 정도입니다. 전 세계의 한국 시가총액이 약 1.8% 되거든요. 98.2%의 펀드들은 이해를 하지 못하는 짓을 한국만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따가 물적 분할을 간단히 더 소개를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자진 상폐할 때 그 공개 매수 가격도 그냥 시장 가격으로 하고 있어요. 한국은. 근데 외국 같은 경우는 OECD 국가는 공정 가격으로 그 공개 매수 가격을 제시해야 됩니다. 그냥 시장 가격이 기업 가치와 괴리가 엄청 클 때 그때 시장 가격으로 공개 매수하면 바로 소송 걸려요. 있을 수도 없는 일이죠. 그리고 다섯 번째로 자사주 마법이 있는데 한국은 인적 분할을 하고 자사주를 지주사 용도로 사용되게 될 지주사에 몰아주고 그리고 거기 신주 배정하고 그리고 자사주를 또 경영권 방어 목적으로 매각하고 이렇게 자사주를 갖고 마음대로 대주주 이익을 위해서 거래를 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할 수 있는 나라 전 세계 한국밖에 없어요. 잘 모르시지만 외국의 입법례와 외국계 헤지펀드 매니저들과 이야기를 보면 그걸 알 수가 있는데 글로벌 98.2%의 펀드들은 이런 일을 상상도 하지 않는다. 한국에만 일어나고 있다. 이건 막아야 돼. 입법적으로 이걸 금지시켜야 한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가 주주에 대해서 수탁점, 보호의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법에 없지만 다른 OECD 국가는 당연히 인정되는데 한국은 대법원이 부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입법적으로 이사는 회사와 주주에 대해서 충실 의무를 부담한다라는 입법을 하자라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증권 집단 소송이 너무 엄격하다. 그래서 사실상 사문화되어 있기 때문에 증권 집단 소송 제도의 소수 제기 요건을 확대하고 그리고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는 입법을 도입해야 된다 말씀드리고 있고 증거 개시 제도가 도입돼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이렇게 대주주가 일반 주주의 이익을 침탈하고 권리를 훼손하고 사내에 유보되어 있는 현금을 대주주의 주머니로 이전을 해도 이거를 막을 수 있는 소송을 제기를 해서 입증을 할 수 없어요. 주주가 그 행위가 주주의 권리를 침해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가 없습니다. 그 관련 자료가 모두 회사에 있기 때문에. 따라서 다른 나라의 경우는 특히 미국이나 영미계 국가, 미국, 영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이런 나라들은 증거 개시제도가 다 도입되어 있고 관련 자료를 소송에서 반드시 원고인 주주에게 다 공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원고는 그걸 보고 입증을 할 수가 있게 되고요. 이렇게 8가지를 반드시 도입해야 된다. 시급한 문제다. 한국만 없다. OECD 국가에서
이 8가지 주주 권리 보호할 수 있는 입법적 장치가 없는 나라가 한국밖에 없다. 이 중에 1개만 없어도 이상한 나라인데 8개가 다 없다는 거예요. 참 어이가 없는 나라에서 어이가 없는 자본시장이 작동하고 있다. 제가 원래 변호사라다가 투자업계로 넘어왔는데 변호사 입장에서 한국 자본시장 보면 이렇게 되고 어떻게 자본시장이 굴러가고 있지 하는 정도로 정말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같은 느낌을 받게 되었고요. 이제 물적 분할을 좀 더 정확하게 검토를 해보면은, 자, 한국의 물적 분할에는 다른 나라와 달리 반대 주주 매수 청구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물적 분할을 할 때 주주 가치가 훼손되는 걸 알아도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물적 분할이 많이들 얘기하시는데 100% 자회사이기 때문에 모회사와 경제적 독립체고, 그래서 기업 가치나 주주 가치에 훼손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거는 제대로 된 기업의 경우에 그렇게 되는 거고요. 만약에 이사회가 전체 주주 이익을 대리하는 것이 아니라 대주주 이익만을 대리하는 경우는 이사회가 독립성 훼손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자회사 이익조차도 모회사인 예를 들어 LG화학에 그 가치가 반영되지 않습니다. 그거는 이사회가 독립성이 제대로 구현되고 있는 그런 나라와 기업에서 그런 재무 이론이 통용되는 거고요. 그래서 한국은 이사회의 독립성이 없기 때문에 그런 재무 이론이 통하지 않는다. 그게 통했으면은 100조로 거래되는 LG 에너지솔루션의 가치가 LG화학이 반영됐으면 LG 에너지솔루션이 최소 80조로 거래가 되고 있겠죠. 지금 45조로 거래가 되고 있잖아요. 자, 예를 들어서 물적 분할을 하면은 이렇게, 예를 들어 LG화학이 배터리 사업부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주가 보통주 주주가 돼요. 이때 여기서 배터리 사업부를 물적 분할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주주는 이 모회사에 있었던 배터리 사업부에 대해서 보통주의 의결권을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물적 분할을 하면은 모회사는 배터리 사업부에 대해서 지배력을 갖고 있지만 주주는 우선주의 지위로 강등됩니다. 왜냐하면은 의결권이 상실되기 때문에. 모회사인 LG화학의 주주는 LG 에너지솔루션의 주주총회에 참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LG 에너지솔루션의 성장 전략이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 전략이 있어서 주주로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차단되어 버리기 때문에, 상실되기 때문에 우선주로의 지위로 강등된다. 보통 한국에서 우선주가 보통주에 비해서 30에서 50% 디스카운트 할인되기 때문에 이것만으로, 물적 분할이 된다는 것만으로 LG화학의 주주는 배터리 사업부에 대해서 약 30에서 50%의 주주 가치 훼손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동시 상장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원래 100% 지분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배터리 사업부에 대해서 LG화학이 지배력을 갖고 있게 되죠. 지배력. 그런데 동시 상장을 하면은 이사회가 독립되기 때문에 이 배터리 사업부가 있는 LG 에너지 솔루션과 LG화학이 서로 각자 독립된 이사회를 구비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상장 조건이고요. 어느 나라든지 상장 유지를 하려면은 그 기업의, 상장된 그 기업의 이사회는 대주주와 모회사로부터 독립된 이사회를 갖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 어떤 나라에도 다 이사회의 독립성 조건으로, 상장 조건으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고, 가장 엄격한 나라가 미국 뉴욕 증시죠. 뉴욕 증시는 굉장히 엄격하게 따지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이 LG화학의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이 지배력이 없어지고 보통주의 지위로 내려가게 돼요. 그래서 LG화학이 갖고 있는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지분 가치가 지배력이 훼손되면서 약 80% 정도의 디스카운트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배터리 사업부에 대해서 LG화학의 주주는 여기서 우선주로 강등되면서 30% 디스카운트 되고, 여기서 다시 80% 디스카운트 되는 거예요. 그럼 38, 24 거의 이 LG 에너지 솔루션의 밸류에 대해서 LG화학의 주주는 원래 자기가 갖고 있던 사업부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물적 분할하고 동시 상장하면은 약 0.8% 정도, 100%의 밸류를 갖고 있다가 8% 정도밖에 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런 짓은
다른 OECD 국가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고 설명도 안 되고. 그런데 한국에서는 이런 일을 버젓이 하고도 이걸 막아내지 못한다면 이건 문명국가 아니다, 법치국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시고, 이거는 나중에 LG화학, LG에너지솔루션의 이사회와 대주주가 좀 생각을 하셔서 LG에너지솔루션이 나중에 성숙기에 이르러서 배당 가능 이익이 많이 산에 축적이 되면은 그걸 전부 LG화학으로 70% 이상 이전을 하고 그 배당 가능 이익은 주주에게, LG화학 주주에게 전부 주주 환원하겠다고 약속을 하셔야 돼요. 빨리 약속을 하시면은 LG에너지솔루션의 밸류, 지분 가치가 LG화학에 그대로 온전히 반영이 될 것이고, 그 약속만 해도 LG화학은 지금보다 시가총액이 2배로 올라갈 걸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면 이렇게 물적 분할을 하느냐? 나중에 이렇게 하기 때문이죠. 지금 LG화학이 있고 LG에너지솔루션이 있는데 LG화학을 다시 인적 분할합니다. 인적 분할해서 여기는 지주사 부문이 있고 여기는 LG화학의 원래 본업 사업 부문이 있어요. 이걸 이렇게 스왑을 합니다. 이렇게. 이게 지주사 주식 부분, 투자 부문이고 이 부분이 LG화학이 본래 있는 사업 부분이고 이걸 스왑을 해요. 이게 여기서 지주사 마법이 일어나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러면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중간 지주회사가 생기고 중간 지주회사가 생겨서 원래 LG화학의 사업부였던 LG에너지솔루션이 LG에 직접 소속이 되게 돼요. 나중에 이 중간 지주회사와 LG를 합병합니다. 합병하면은 LG와 LG 중간 지주 합병하면은 이 LG에너지솔루션이 원래 LG화학의 사업부였잖아요. 그런데 그냥 통째로 떼가지고 LG가 위에 갖다 붙일 수 있어요. 이렇게 이 물적 분할을 하는 이유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원래 LG가 LG에너지솔루션 즉 배터리 사업부에 대해서 가진 지분이 원래 33%였단 말이에요. 여기가 33%니까 LG화학에 대해 33%의 지분을 갖고 있고 LG화학이 80%의 지분을 갖고 있으니까 원래 33%였는데 물적 분할하면 24%로 되고, 이렇게 나중에 인적 분할하고 다시 스왑하고 중간 지주회사 만들고 중간 지주회사를 다시 LG와 합병을 하면은 48%로 늘어납니다. 33에서 48로 늘어나요. 15%가 늘어나요. 그러면은 LG에너지솔루션이 예를 들어 100조라면 15조가 LG화학에서 LG로 이전되는 겁니다. 부가, 그 밸류가. 이렇게 하려고 인적 분할을 하지 않고 물적 분할을 했다라고 저희는 추측하고 있고요. 나중에 이제 LG가 어떻게 하는지 한번 두고 보시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막아야 된다. 이건 그냥 시간 관계상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은 주주 권리가 심각하게 훼손되기 때문에 그런 주주 가치를 훼손을 막고, 그래서 주주 가치와 기업 가치를 일치시키는 이사회를 독립성을 회복시켜야 하는 그 과제로 8가지 입법을 제안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준비한 소품을 하나 보여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뒤에 안 보이실 테니까요. 주식시장 르네상스 시대, 힘을 모으면 가능합니다. 네, 주식 투자자 1000만 명 시대가 열렸습니다. 거의 모든 가구가 주식시장에 영향을 받는다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요. 다음 20대 대통령은 주식하는 1000만 명을 행복하게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1000만 명이 주식시장에서 수익을 내는 구도가 정착되면 국민이 잘 사는 나라가 될 수밖에 없으며 진정한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초석이 될 것입니다. 오늘 다뤄지는 주주민주주의는 시대가 요구하는 중차대한 의제라고 생각합니다. 개인 투자자 권익보호 단체인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 입장에서 다음 4가지 사항을 제안드리며 꼭 실행되기를 기원합니다. 첫째, 금융당국의 주주민주주의 전담 인력 배치. 우리나라는 사회 각 분야에서 혁혁한 민주화가 진행되었지만 자본시장만큼은 민주화의 사각지대로 남아있는 부분이 의외로 많습니다. 최근 물적 분할로 상장에서 보듯이 지배주주가 소수주주의 몫을 앗아가는 사례가 유행병처럼 번지고 있는데요.
가진 자가 없는 자를 착취하는 전근대적 행태라고 봅니다. 그 외에도 앞서 전문가들께서 발표하셨듯이 일반 주주에게 불리한 제도와 나쁜 법이 많이 남아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비민주적 요소가 많다고 소리쳐도 정부가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백년하청입니다. 담당 업무가 아니면 한 귀로 듣고 흘리기 십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차기 정부는 주주민주주의를 올바르게 확립할 수 있는 전담 인력을 수배 후에 팀을 꾸려서 금융위원회 안에 배치할 것을 요청합니다. 주주민주주의를 확립하는 업무만 수행하면서 자본시장 곳곳에 숨어있는 불공정과 불평등 요소를 샅샅이 찾아내고 사회적 논의로 확산시킨 다음에 개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요 예산 대비 국민 경제에 미치는 플러스 효과는 아마도 수만 배 이상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둘째, 개인 투자자 보호 전담 조직 신설. 우리 주식시장은 개인 투자자 사이에서 기울어진 운동장 그리고 외국인 전자동 현금 인출기라는 불명예스러운 이름으로 지칭되고 있는데요. 외국인과 기관이 체력이 약한 개인 투자자들을 손쉬운 먹잇감으로 여기는 환경이 어느 정도 고착화된 때문이라고 봅니다. 주식시장에서 아마추어인 개인이 프로인 외국인과 기관을 상대로 우위를 점한다는 것은 상당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주요 국가 중 우리나라는 개인 투자자 비중이 상당히 높아 우리나라 주식시장 거래량의 3분의 2가량을 차지하는 사실상 1대 주주입니다만 수익을 내는 비율은 10% 내외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개인의 실력 문제가 가장 큰 원인이겠지만 그 외에도 금융당국이 개인 투자자 보호에 소극적이어서 무방비로 위험에 노출된 것도 주된 이유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어르신들이 흔히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얘야 주식 투자하지 마라. 주식은 도박이야. 패가 망신한다. 이런 소리가 오래된 속담처럼 전국 방방곡곡에 퍼지고 있는데요. 실제 개인 투자자들은 오랫동안 주식 투자로 인해서 천문학적인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정부가 방관자 입장을 유지한 사이에요. 부탁드립니다. 정부는 주식시장에서 세금만 거둘 게 아니라 지금부터라도 참여자 간의 불공정한 룰을 찾아서 제거함으로써 개인 투자자의 일방적 피해가 지속되는 것을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것은 시대가 필요로 하는 공정입니다. 늦었지만 정부는 자국민인 1000만 개인 투자자를 위한 보호막을 설치해줘야 할 때입니다. 기업에 비유하자면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는 대기업이고 개인 투자자는 중소기업 내지 영세 소상공인입니다. 26년 전인 1996년에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중소기업청이 설립되었고 2017년에는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되었는데요. 그 설립 및 운영 취지를 벤치마킹해서 약자인 1000만 개인 투자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조직을 기존 금융당국 안에 신설을 할 것을 강력히 제안합니다. 예산은 그리 많이 들지 않을 것이며 비용 대비 효과는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1000만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시장에서 안심하고 투자해 수익을 낸다면 진정한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기폭제로 작용할 것이며 개인, 가계, 자영업자와 기업, 그리고 실물 경제와 국가, 공이 플러스 효과를 거두는 선순환 생태계가 구축됩니다. 너무나 좋은 것 아닙니까? 개인 투자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직접 투자를 좀 줄이고 간접 투자를 늘리는 방안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셋째, 공매도 계좌 수익 조사로 불공정 공매도 논란 잠재우기. 요즘 주식시장에서 선진국 지수로 불리는 MSCI 편입을 두고 의견이 분분한데요. 편입이 되면 오히려 외국인 자금이 대량으로 순유출된다는 지적을 제외하고도 공매도 전면 재개를 조건으로 내세우는 MSCI 편입은 약간은 시기상조라고 봅니다. 공매도는 개인 투자자 손실을 초래하는 가장 큰 원성의 대상이며 비민주적인 제도라고 봅니다만 대선 후보 공약 중 제도 개혁은 아직 미진한 상태입니다. 한편은 차기 대통령께서 다음 6가지 공매도 제도 개혁을 반드시 추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1. 공매도 의무 상한 기한을 90일로 통일. 2. 담보 비율을 미국처럼 140% 이상으로 통일. 3. 무차익 공매도 당일 적발 시스템 구축. 4. 종목별로 공매도 총량제 도입. 5. 미국처럼 기관 외국인 증거음 법제화. 6. 불법 공매도의 영업정지 등 처벌 강화입니다. 쉽지는 않겠지만 충분한 검토를 해서 잘 시행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거기에 더해서 공매도 주체의 도우미로 주가 결정에 관여한다는 의심을 받고 있는 시장 조성자 제도에 대한 정밀 실태 조사 후 전면 개편 또는 폐지되기를 희망합니다.
공매도에는 다 아시듯 역기능과 순기능이 존재하는데요. 기찻길 평행선처럼 팽팽한 논란만 이어지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소모적 논쟁이 계속되어야 할까요? 개인 투자자와 금융당국 간의 공매도 역기능과 순기능에 대한 오랜 논쟁을 끝내야 됩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작년 1월 한양대 교수팀이 5년간 통계를 조사한 논문에 공매도 주체의 수익이 개인 투자자 대비 39배라는 충격적인 결과를 내놓았는데요. 검증 차원에서 범위를 넓혀 지난 10년간 외국인과 기관 공매도 계좌의 수익률과 수익액을 조사하면 됩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공매도의 그 97% 내외를 점유하고 있는데요. 외국인과 기관 공매도 계좌의 수익 규모는 곧 1000만 개인 투자자 피해를 의미합니다. 조사해보면 역기능 규모의 민낯이 드러날 것이며 그 결과를 가지고 공매도 전면 개혁 또는 현행 유지를 택하면 됩니다. 넷째, 자본시장 범죄 사례 백서 발간. 지난 2월 18일 서울고등법원은 옵티머스 자산운용 대표의 항소심에서 조직적인 금융사기 범죄가 사회에 너무나 큰 해악을 끼쳤다는 이유로 1심에서 구형한 25년형보다 무려 15년이 늘어난 40년형의 중형을 선고했는데요. 자본시장 범죄에 대해 이례적으로 대형 철퇴를 내린 의미 있는 선고라고 봅니다. 자본시장 범죄 건수가 나날이 증가하고 진화되어 투자자 피해 규모가 폭증하는데 이제는 사후 약방문을 멈추고 예방을 우선해야 합니다. 자본시장의 민생 파괴 범죄를 막기 위해서는 기존 범죄 사례를 분석해 문제점을 도출하고 상시 점검을 통해 범죄의 싹을 사전에 제거,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안합니다. 금융당국 간 협업체제를 구축한 뒤에 전문가 집단과 공동으로 이를테면 지난 20년간의 우리나라 자본시장에서 발생한 범죄 사례 백서를 발간해 주십시오. 개선 대책이 포함된 백서를 DB화해서 감독당국 실무 현장에 응용한다면 범죄 예방 및 적발에 큰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발간 후에는 중점 체크리스트를 100개 내외로 만든 뒤에 주기적으로 철저한 점검 및 업데이트를 이어나간다면 효과가 극대화될 것입니다. 한 가지 추가하자면 국가 통계 자료에 주식 투자로 인한 인명 피해도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유사 일에 집계된 적이 없는데요. 피해 규모를 특정해야 개선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투자 실패는 물론 본인 탓이 크지만 외부 요인에 의한 경제적 타살인 경우도 굳이 있겠습니다. 주식 때문에 재산 손실을 입고 가정 파탄과 극단적 선택을 한 국민 피해 누적 총량은 가늠할 수 없이 클 것입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 산하 중앙심리부검센터 통계에 주식 관련도 포함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3월 9일 선출될 20대 대통령님 재임 시절 중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에 건강한 빨간 장미가 하늘을 향해 탐스럽게 자주 피어나게 해주십시오. 이응으로 시작하는 이름의 차기 대통령님 고질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말끔히 해소해 주실 것을 강력히 부탁드리고 간절히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준비물 하나 보여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국민이 부자 되는 공정한 주식시장 한태현이 앞장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유일합니다. 별로 이렇게 내세울 게 없는 사람인데 기자 생활 한참 할 때 이제 증권부 기자 생활을 좀 오래 했고요. 당시에서 이제 지금 금융위 분들하고 해서 많이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액면 분할,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 액면 분할 하는데 좀 그때 좀 열심히 기사를 썼던 것 같고, 또 한 번은 이제 가격 제한폭을 우리 좀 쪽팔리게 우리만 뭐 10% 15% 이게 뭐냐, 딴 나라는 없는데 지금 뭐 서구 주식시장은 가격 제한폭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 좀 없애야 된다 이런 주장을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최소한 50% 정도로 확대하자 했는데 30%로 이렇게 확대된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조용히 지내고 있는데 그러다가 보니까 뭐 분할, 뭐 합병, 여러 가지 이런 자본 거래들 제가 보니까 너무나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근데 그 속에서 가장 크게 이제 뭐랄까 발림을 당한다고 해야 될까요?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은 어느 정도 이제 공감을 할 텐데 많은 분들이 아직도 이제 투자자신 분들도 그렇고 그 심각성을 잘 모르는 것 같아서 안타깝기도 한데 그럴 일이 너무 많아지는 것 같고 그게 크게 대유행을 하더라. 근데
가뜩이나 이제 코로나19 터지면서 주식시장은 거의 폐익 상태로 왔었고 그 두 가지 맞물려 가지고 어떤 세계 3대 연금이라고 하는 국민연금이 좀 위기에 처한 거 아니냐 그런 문제의식을 좀 강하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작년에 이제 2021년 국민연금 수익률을 보니까 어제인가 복지부에서 나왔던데 10%, 11% 가까운 수익이 났어요. 그래서 이게 뭔 일인가 봤더니 해외 투자에서 약 30% 해외 주식 투자에서 30% 수익이 났다고 그렇게 숫자가 공개가 됐습니다. 사실은 이제 그렇다면 이제 올해는 어떨 것이냐? 올해는 2022년은 작년과 같은 뭐 높은 수익이 날 것이냐? 올해 1월, 2월 해외 주식 엄청나게 망가졌잖아요. 아마 국민연금 올해 수익은 아마 명확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국민연금 이제 가입자로서 뭐 지킴이라고 거창하게 불리기보다는 가입자로서 내가 나의 노후 대비의 어떤 중요한 원천인 국민연금이 잘 보호되고 또 그 기금이 잘 불어났으면 좋겠다 그런 뭐 바람을 가지고 좀 몇 가지 조사를 해봤습니다. 이제 국민연금은 우리나라 이제 가장 단일 투자자로서는 뭐 기관, 지배주주, 개인 다 합쳐서 외국인 합쳐서 압도적인 일대주주일 텐데요. 주주로서 갖는 권리는 크게 이제 뭐 재산권, 그 다음에 이제 의결권. 근데 저는 이제 의결권을 중심으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는 권리 주주총회에서 당장 이제 3월 또 이제 정기 주주총회 시즌 아니겠습니까? 근데 아쉽게도 이제 이맘때 되면은 이제 재계단체도 그렇고 여러 이제 매체들도 그렇고 국민연금이 왜 주총장에 와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느냐, 뭐 심지어 연금 사회주의 이런 얘기도 나오고 어김없이 올해도 그런 것 같습니다. 재계단체에서는 뭐 그런 얘기들 계속 지금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 같고요. 근데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국민연금의 보호, 기금 보호와 어떤 뭐 기금의 어떤 증식 이런 거 차원에서 의결권을 잘 행사해서 그런 본연의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가 갖고 있는 주어진 그런 책무를 다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에서 몇 가지 좀 사례를 비교해보고 뭐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국내 상장사들 이제 의결권 행사에 대해서도 이제 국민연금은 공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 보니까 A 상장사 이제 임원 선임 3분 이사 선임한다고 떴던데 100% 다 찬성했습니다. 찬성했고 그런데 그 A 상장사는 장기적인 뭐 20년 동안의 주가 수익률이 매우 부진했고 주주 환원이 매우 또 약했습니다. 그래서 시가총액보다 더 많은 현금을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상장사였는데 아쉽게도 국민연금은 그냥 찬성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 이제 기관 투자가 해외 기관 투자가가 반대를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번 주총 때 주주 제안을 했습니다. 회사가 얘기한 배당금보다 100% 배당금을 늘려라 이런 식으로 주장을 했었는데 주총 때 어떻게 될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아마 국민연금은 과연 그런 주주 제안에 대해서 찬성을 할지 아니면 회사 입장에 찬성을 할지 한 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가 도마에 오른 거는 참 어제 오늘이 아닙니다. 재계단체에서는 너무 과도한 간섭이라고 그러고 또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무슨 소리냐, 국민연금이 당연히 주주로서 의결권 행사하는 건 마땅한 일인데 이렇게 맞서고 있는데요. 몇 가지 좀 사례를 한번 좀 나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특히 이제 아주 큰 이슈가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많이 말씀하셨지만 기업 분할이죠. SK텔레콤 인적 분할이 있었는데 국민연금 찬성했습니다. SKT 장기적인 주가가 상당히 좀 지지부진한 대표적인 큰 주식이죠. 대형주인데 국민연금은 2대 주주죠. 찬성했습니다. 메일유업 뭐 이런 중견기업들 물적 분할 찬성입니다. 메일유업 홀딩스랑 이렇게 인적 분할된 이후로 뭐 전후로 해서 그 장기간의 주가 움직임 보면 참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찬성입니다. 얼마 전에 이제 포스코 물적 분할 이것도 시끄러웠죠. 국민연금이 어떻게 할 건가? 역시 찬성했습니다. 포스코 주가 흐름이 장기간 안 좋았고요.
또 하나 뭐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는 그런 최강사임에도 불구하고 안 좋았는데 국민연금은 뭐 찬성을 했습니다. 무조건화에 대해서. 그러고 나니까 이제 이 지주회사를 서울에 두지 말고 이제 포항에 둬야 된다. 이러면서 이제 포항시에서 시민단체들이 서명운동하고 들고 나섰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국민연금의 이 의결권 행사의 방향이랄까요? 중심이 무엇이 돼야 될 것인지 저는 여러 가지 케이스 스터디를 해보니까 그냥 국민연금으로서 그냥 수익률 제고를 중심에 두고 의결권 행사를 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 외에 다른 것들이 개입하는 순간 여러 가지 정치적인 그런 이슈들이라든가 그런 움직임에 휘말릴 수밖에 없다. 이건 주주가 최선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이런 잠재적인 결론을 내렸습니다. 돌이켜보면 한진칼 경영권 분쟁 아마 이제 다 이제 벌써 또 이제 잊혀질 만한 그런 이슈가 아닌가 싶은데요. 당시에 이제 그 2020년 3월이었죠. 조원태 회장 선임에 대해서 찬성을 했습니다. 국민연금이. 그러고 나서 1년 뒤인 대한항공 이제 사내이사 선임에 대해서는 역시 조원태 이사의 선임에 대해서 반대를 했습니다. 중심이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뒷말도 부성했고 도대체 기준이 뭐냐. 수익률을 중심에 두지 않은 이런저런 의결권 행사를 하다 보니까 국민연금의 어떤 신뢰도랄까 이런 것들이 많이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렇다면 그 캘펄스라고 하는 이제 캘리포니아 연금의 공무원 연금의 의결권 행사를 한번 제가 쭉 여기에 적어놨습니다. 읽어보시면 크게 어렵지 않아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맥도날드라든가 엑스모빌이라든가 뭐 BP, BHP 여러 가지 그 내노라하는 회사들에 대해서 캘리포니아 국민연금은 매우 다양한 의견을 주총해서 제시하고 또 실제로 의결권 행사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도 하고 있고 과거에도 했습니다. 중심은 주주가치 제고입니다. 장기적인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서 제가 쭉 적어놨습니다. 이사 선임이 타당한 건지, 이사의 보수가 타당한 건지, 그 다음에 성차별이라든가 인종차별 이런 것들은 없는 건지, 그 다음에 요새 이슈가 되고 있는 환경정책, 특히 탄소 배출 관련해서 그런 것들은 문제가 없는 건지 매우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면서 보팅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다른 얘기고요. 분할 이런 얘기는 뭐 거의 미국의 상장사에서는 뭐 찾아볼 수가 없는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국민연금이 캘리포니아 연금처럼 의결권 행사를 했더라면은 아마 많은 언론들에서 거의 뭐 엄청나게 난타를 당했을 것으로 쉽게 짐작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2020년 3월에 그 한진칼 주총 때 조원태 회장 선임 두고 국내 많은 언론들이 압도적으로 사실은 국민연금이 조 회장을 지지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썼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국민연금이 오래오래 잘 보호되려면 언론 역할이 더없이 중요하다. 이런 생각도 사실 해봤습니다. 캘리포니아 연금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잘 아는 그 워런 버핏, 버크셔 해서웨이 주총 때도 과감하게 반대표 던집니다. 이유가 딱 하나예요. 너무나 이사들이 장기적으로 연임을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주주의 장기적인 가치 제고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과감하게 뭐 아주 쉽게 아주 시플하게 반대 의견을 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뭐 버크셔에서의 뿐만 아니라 뭐 GM 같은 회사들 가차 없습니다. 뭐 이사의 보수가 자기들의 기준에 비춰봤을 때 성과에 비해서 과도하다. 이런 식의 이유가 딱 들어서면 그냥 여지없이 가감없이 반대입니다. 반대. 그런 것들이 아주 그 상식화되어 있다. 우리는 근데 이사 보수에 대해서 국민연금이 너무 과하다, 반대하는 얘기를 제가 별로 들어본 적이 없어요. 네. 그래서 국민연금 스스로 수익률 제고, 기금의 보호 관점에서 의결권 행사를 좀 정립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이제 칼럼 형식으로 그 자료를 제가 정리해봤는데요. 읽어보시면 뭐 쉽게 알 수 있을 것 같고, 그렇다면 이제 국민연금은 해외 투자를 지금 엄청 늘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년에 30% 가까운 수익을 냈는데, 특히 이제 미국
빅테크들, S&P 500 기업들 엄청나게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 그 기업들에 대해서도 주주인데 그런 국내 기업들처럼 그렇게 저자세로 소극적으로 그러니까 거수기 행태를 보이고 있느냐 많이 바뀌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의 이제 국민연금의 희망의 변화 아니겠느냐 이런 거를 제가 좀 볼 수 있었는데 뭐 펠로톤이라고 요새 서학개미들이 많이 좋아했던 그런 뭐 실내에서도 자전거 타는 그런 그 회사 있지 않습니까? 자전거 만드는 회사. 그것도 OTT 한다고 해가지고 주가가 폭등했다가 작년 1년 내내 그 폭락한 그런 회사인데 국민연금 여기서 손해 많이 봤을 것 같은데요. 여기 보면 AB 이사 후보에 대해서 반대를 했습니다. 국민연금 반대를 했는데 이유가 이 회사가 상장할 때 차등급여권 도입하자에 찬성했다는 거예요. 또 시차임기제 도입에 찬성했다는 거고 초다수 결의제 도입에 찬성했다. 이 AB 후보가 그런 이유를 들면서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이사 선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독립권을 훼손할 수 있는 이사가 들어온다라고 해서 반대했던 거죠. 테슬라 국민연금 많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알고 있는 것처럼 루퍼드 머덕 차남이 머스크하고 앨런 머스크하고 좀 친하잖아요. 이 양반이 사회이사로 들어오면 어떻게 견제할 수 있느냐. 머스크가 지금 상당히 담보도 많이 잡고 있고 행보도 좀 상당히 좀 돌출적인 언행을 많이 하는데 역시 반대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내가 국민연금으로서 테슬라의 주주인데 불안하다는 거죠. 장기적인 그 앞날을 내다봤을 때. 이런 식으로 국민연금도 물론 이제 ISS 같은 자문기구의 도움도 받겠지만 많이 변화를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고 이런 그 움직임이 국내 상장사들에게 많이 유입이 된다면 적용된다면 좀 희망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시간 관계상 잠깐 이제 잠정적인 결론을 뭐 짧게 말씀드리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연금은 국내 주식이 아까 연못 속의 공룡이다 뭐 이런 표현도 나왔던 것 같은데요. 해외 투자로 해외 주식 투자를 엄청나게 늘리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늘리고 있고 25년에 국내 주식 비중이 50%로 는다고 하는데 아마 해외 주식이 얼마나 늘어날지 생각하면 상당히 좀 공포스러울 정도인데요. 하지만 국내 어떤 그 자본시장 환경이나 이런 거 보면 차라리 해외 투자가 많이 낫지 않느냐 이런 자괴적인 생각도 들곤 합니다. 패시브 많이 늘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민연금 패시브 이것도 역시 좀 너무 영혼이 없는 거 아니냐 이래서 아쉬운데 지금 같은 우리 자본시장 규제라든가 거버넌스 그런 룰 생각하면 차라리 패시브가 낫지 않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사실은 국민연금은 상징적인 거고요. 이런 우리나라 운용사들, 자무사들 보호하고 육성하는 정책을 빨리 지금 강화해야 됩니다. 도입해야 됩니다. 1,000만, 1,500만 동학개미 하는데 유튜브 보면서 직접 투자하는 이런 엄청난 1,000만 개미들 저는 반갑지가 않거든요. 이런 분들이 아주 좋은 운용사라든가 자문사라든가 이런 쪽으로 와야 됩니다. 자기 돈을 그런 데 맡길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런 쪽으로 운용사, 자문사 스스로의 거버넌스도 좀 고치고 기업들의 거버넌스도 고치고 이런 것들이 같이 맞물려 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지금처럼 1,500만 동학개미 계속 갔다가는 정말 저는 상상하기 싫은 그런 일들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상속증여세율 국민연금 가입자로서 상속증여세율 OECD 최악이라고 하는 상속증여세율 절반으로 낮췄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생각이 스터디하면서 많이 들었고 또 하나 이제 대한민국은 또 이제 아까도 말씀 나왔지만은 상장사도 주가가 낮아져야 지배주주들 이해관계에 부합하잖아요. 그래서 금융감독원에 주가 하락을 유도하는 암묵적으로 침묵하는 승인하는 그런 상장사들 타겟해 가지고 조사하는 주가 하락 전담반 이런 것도 하나 좀 저는 이참에 한번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13년 전에 2009년에 저기 계신 분하고 함께 대동공업과 조광피혁에 대해서 주주 제안을 하고 주주민주주의에 함께 동참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절망했죠. 아주 지랄 같은 세상이더라고요. 그 뒤로 저는 절망해갖고 도저히 이 자본시장 희망이 없다. 그래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자. 나도 충분히 내가 노력하면 저런 기득권자들의 편에 해서 잘 살 수 있다 라고 13년을 또 잘 살았습니다.
기득권자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존 리 대표가 말씀하신 끔찍한 이야기, 김규식 대표가 말씀하신 어이없는 이야기, 좀 전에 우리 앞에 말씀하신 분들의 공포스럽고 좀비 같은 세상이 펼쳐져 버렸어요. 급기야 우리 20대들이 헬조선을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야수 자본주의가 되어버렸죠. 그 야수 자본주의의 대표적 기업의 하나인 사조산업을 가지고 한번 스터디해 봅시다. 주진우라는 사람이 회장인데 이 사람이 16대 17대 국회의원입니다. 이계창 비서실장을 했죠. 아들이 2명 있는데 차남은 죽고 장남이 경영합니다. 계열사가 대략 한 30개 정도 되는데 4조 원의 자산 가치가 있는 회사가 지금 시가총액이 겨우 2천억밖에 안 됩니다. 지금까지 연기금, 투자가 모두 다 무덤이 됐습니다. 이 주식 매수한 펀드 매니저, 문책 인사로 다 잘렸습니다. 캐슬렉스라는 골프장이 있습니다. 송파에. 대한민국에서 제일 비싼 땅이죠. 거의 평당 1억에 가깝다라고 얘기합니다. 현재 시세. 이 회사를 5천만 원에 분할하고 주주형에게 매도를 합니다. 작년에 합병을 다시, 그러니까 서울과 제주를 분할을 시킨 거죠. 제주에도 이 캐슬렉스가 있습니다. 작년에 합병을 추진을 하다가 소액 주주의 반대에 부딪혀서 철회가 됐습니다. 이 사람이 주지홍이라는 사람이 2014년에 청도 CC를 100%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누적 손실로 아주 회사가 엉망진창이 되었습니다. 이거를 서울의 캐슬렉스가 6억 원에 매입해왔고 6년에 걸쳐서 모두 다 손실 처리를 합니다. 서울의 그 캐슬렉스 땅이 56만 평입니다. 그 중에서 24%인 14만 평이 이 사조 시스템스라고 주지홍이가 그 일가가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사조 시스템스라는 것은 주진우와 주지홍이 100% 소유하고 있고 사실상 지주회사입니다. 이들이 일감 몰아주기 및 내부 거래가 아주 그냥 만연해 있죠. 임직원 강매, 수년간 임직원들에게 사조 참치 선물 세트를 강매하고 직원 재고로 공정에 과징금까지 무는 아주 치사스러운 짓까지 합니다. 2015년에 35년 된 낡은 배를 풍랑예보 무시하고 조업했다가 50명의 선원이 사망합니다. 선박 보험료로 대신하고 유가족 보상은 아주 철저하게 무시합니다. 주진우가 주지홍에게 50억을 증여하면서 증여세를 어떻게 내냐면 비상장 주식으로 국세청에 물납을 합니다. 국세청에 물납을 받으니 이 국세청은 공매 처분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공매 처분하는데 비상장 주식회사니까 아무도 응찰하지 않죠. 공매 가격이 하락하죠. 반값에 사조산업이 다시 매입하죠. 기가 막히죠. 세금 적게 내고 다시 찾아갑니다. 배당금 옛날에 50원 줬습니다. 최근에 5년간 평균 배당금이 200원입니다. 시가 배당률이 무려 0.2%밖에 안 되죠. 아까 우리 존 리 대표 앞에서 말씀하신 모든 것들의 아주 종합 선물 세트입니다. 올해 소액주주가 1,500원 주주 제안을 했습니다. 그렇더니만 인심 후하게 쳐서 300원 배당 결정했습니다. 아주 투자자를 희롱하고 조롱하고 있죠. 이거에 참다 못 참은 우리 소액주주들 운동이 이 개인 투자자 송종국이라는 분이 앞장서서 소액주주 21%를 결집시켰습니다. 대단한 일입니다. 위임장 21%를 받는다는 건 거의 불가능한 일인데도 해냈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어떡한 줄 아십니까? 정관 변경해갖고 대주주 3% 쪼개기, 일시적 주식 대여, 아주 그냥 꼼수랑 모두 다 총동원해서 28%를 확보해서 결국 사조산업이 승리합니다. 이 개정상법의 문제점들에 대해서 제가 우리 여기 지금 송종국 대표를 모시고 왔습니다. 송종국 대표님 한번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잠깐만 그 관련해서 좀 더 리얼하게 예, 안녕하세요. 사조산업 소액주주연대 대표 송종국입니다. 그 작년에 주주명부 열람 소송을 2번 해가지고 그 주주명부를 열람했고요. 또 작년 말 기준으로도 지금 현재 주주명부를 열람했고요. 오늘 여기 오기 전에 그 의결권 권유 공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주총에도 어차피 저희는 이제 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이 57%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총에서 저희가 뭐 1,500원 배당하라는 게 이제 올해 사조산업이 연결순이익이 536억인데 지금 대주주는 지금 300원만 배당한다는 건 15억만 배당한다는 거거든요. 배당 성향이 3%밖에 안 됩니다. 상장사 평균이 현재 30% 배당 성향을 유지하고 있는데 그 대주주 보면은 거의 뭐
200원, 300원 이런 식으로 해서 거의 지금까지 한 10억에서 15억 수준만 배당을 해왔거든요. 하여튼 그래서 표결에는 진다 하더라도 저희가 언제든지 이렇게 전자위 입장을 통해서 그 대주주를 견제할 수 있다는 힘을 좀 보여주기 위해서 계속 의결권 권유를 하고 전자위 입장을 통해서 주총에도 참여할 생각입니다. 작년에는 저희가 그 이제 감사위원 그 선임할 때 분리선출 감사위원 선임할 때 대주주 의결권이 3%로 제한을 받거든요. 저희가 작년에 임시주총을 소집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대주주가 그 5개의 주주가 있었기 때문에 다 합쳐봐도 한 4%밖에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21% 모았기 때문에 저희가 이길 수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대주주가 지금 현재 감사위원을 기타 비상무 감사위원도 있고 사회이사 감사위원도 있는데 3법이 현재 어떻게 되냐면 원래는 법무부가 그 원안을 제시할 때 기타 비상무든 사회이사든 감사위원 분리선출하는 최소 1명, 그러니까 이사회가 현재 9명이든 10명이든 최소 1명 소액주주가 내세운 감사위원은 의결권을 전부 그 통합 3%로 제한해서 적어도 그 51%를 대주주가 갖고 있겠지만 49%가 소액주주가 적어도 그 아까 주주 비례대표제 그 원안에 의해서 한 명이라도 좀 이사회 감사위원을 진출시켜서 그 이사회를 좀 더 투명하게 만들자고 해서 이렇게 상법이 이렇게 개정이 된 건데 재계단체라고 하죠. 그러니까 재계단체는 결국은 지금 대주주와 그 재벌들이 그 이익단체를 대변하는 기관인 거죠. 그죠? 재계라는 게 그분들이 이제 강력하게 반발을 해가지고 사회이사는 그 개별로 주주별로 3%를 합산하도록 그렇게 법을 후퇴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게 사실상 현재는 그 감사위원은 전부 이제 사회이사로 구성하도록 다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이사를 개별 3%로 후퇴한 것 자체는 게 결국 모든 감사위원을 전부 그냥 그 3%씩 개별로 합산하게 하면은 사실상 51% 가진 대주주가 3%씩 다 쪼개버리면 이론상으로는 우리가 이길 수 없는 거거든요. 하여튼 저희가 제안할 때 4%밖에 그 다 쪼갠다 하더라도 14%밖에 못 쓰는 상황이었는데 그 주진우 회장이 보니까 그 계열사를 다 3-4개를 동원해가지고 3%씩 더 만든 다음에 또 자기 개인 지분을 또 6%를 그 박창호 문법태라는 사람한테 또 3% 쪼개가지고 결국에는 14% 지분을 28%까지 늘렸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21%를 모았지만은 이제 아쉽게 한 6%, 7% 정도 차이로 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상당히 비열한 방법이고 이론적으로 다른 상장사에서도 아무리 대주주가 지분이 한 34%, 35% 지분을 가진 회사라 하더라도 이론적으로 3%씩 다 쪼개버리면은 소액주주가 사실 그 제가 이제 21% 모았지만은 상당히 이게 어렵거든요. 그 정도 모으기가. 그러니까 이제 사실 현재 한국의 그런 그 주식시장 자체가 그 주총도 전부 동시에 열리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뭐 그 우리가 이제 주총장에 직접 참여를 못 하잖아요. 실제로 참여하는 그 주주 숫자는 0.1에서 2%고 지분율은 한 1~2%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자투표제도 저희가 이제 이번에 제안을 했는데 전자투표제는 한마디로 이제 대주주들이 일반 소액주주들이 의결권을 직접 행사하지 못하도록 어떻게 보면 막는 그런 행위인 거죠. 그래서 전자투표 때는 반드시 의무화돼야 되는데 이 전자투표제가 분쟁이 있을 때는 전자투표제를 채택을 안 합니다. 선택적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전자투표제를 하고 있는 회사도 막상 주주가 이렇게 감사위원으로 완전 박빙의 승부가 예상되면 전자투표를 채택 안 하고 직접 와서 주총에서 참여해서 하라 하고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사실상 또 이렇게 분쟁이 그 주주들이 감사위원을 선임할 때 상당히 이길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선택적으로 하지 말고 무조건 강제로 의무화하고 해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네, 너무 좀 긴데 다들 이 정도만 마치고요. 박수 한번 주십시오. 자, 독립운동가이십니다. 이렇게 이렇게 입서 주시는데 전 세계의 자본시장 국가 중에서 이런 나라는 정말 없습니다. 한국, 미국 되게 좋아하지 않습니까? 미국의 반만 닮아도 이런 짓거리는 하지 않습니다. 네, 그렇죠? 이거를 우리 학자들은 오너 리스크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너 리스크 이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는 착취를 기반으로 한 폭력적인 야만 행위입니다. 그렇죠? 언어는 정확히 써야 됩니다. 언어를 순치시키면 모든 정의가 거꾸로 쓰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야만입니다. 자유시장 경제라 하는 것은 공정한 룰이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 앞에 이 발표자들이 얘기한 것들이 실현되는 게 그것이 자유시장 경제인데 한국의 기득권자들은 철저하게 자유시장 경제를 외면하고 반시장적이고 반사회적인 행태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절망을 했다가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희망을 얻고 갑니다. 이 플로어에 계신 한 10몇 명의 변호사, 젊은 변호사분들에게 희망을 갖는데 이건 여러분 돈도 되고 정의를 지킬 수 있는 거입니다. 한국에 이와 같이 정말
정말 말도 안 되는 비상식적인 일들이 횡행하고 있는 이 땅의 이 기업들을 여러분들이 주주민주주의로서 적극적으로 변호사들로 앞장선다면 충분히 돈도 벌고 한번 해볼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저는 이 가치가 사라지고 가격만을 숭배하는 한국 자본주의 시장에서 탐욕에 찬 자산 경영자들에 의해서 자유시장 경제가 철저하게 파괴되고 있는데, 이 주주민주주의를 외치면서 이것을 실천한다면 우리 충분히 여러분들은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 헬 조선이 아닌 파라다이스 조선 정도는 만들어줘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정말로 참을 수 없이 이렇게 저속하고 그 끔찍한 악덕 기업가들에게 악덕 기업가들이 주주 약탈 행위를 일삼고 있는데, 여기 계신 플로에 계신 우리 젊은 그 변호사분들이 한번 앞장서서 주신다면 저도 한번 적극 동참하겠습니다. 저는 이미 기득권자가 돼 있고 또 보수주의자입니다. 사실은 보수주의자라는 것은 세상에 과거의 전통, 아름다운 전통을 잘 지켜나가자라는 게 그게 보수주의자들의 신념이거든요. 그런데 한국의 자칭 보수주의자들은 가장 악덕 기업가들의 앞장서는 그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젊은 우리 율사들한테 한번 희망을 걸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